자, 오늘부터 2차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는 2차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교재는 기초입문서 지금 실무 파트 관련해서 페이지 이제 잠깐 페이지는 130페이지 1장의 공동택 관리 개요 이 부분을 잠깐 이제 펴놓으시고 이제 시험과 관련한 일정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지금 일단 실무 일단은 이 관리 실무는 지금 이제 보시면 관리 실무는 제가 이제 수업할 과목이 관리 실무가 되는데 일단 실무는 기초 입문 그래서 이제 보면 기초 입문 과정에서 수업은 4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문서를 가지고 4주 수업을 하고 이 4주 수업이 끝나게 되면 예선에 보면 기본 과정에서 기본서가 출간이 되면 기본 과정은 2달에서 8주 수업은 8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기본서를 이 토대로 해서 심화해서 심화 과정은 이제 보시면 다시 12주에서 이렇게 보면 수업 일단 진행은 기초 입문 과정 4주, 이 기본 과정 8주, 심화 과정 12주에서 일단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오프라인 수업을 일단 이 부분까지 해서 내년 2019년 3월까지 그래서 심화가 22주까지 이제 보시면 해서 이 실무를 포함한 2차 과목은 2019년도 3월까지 해서 4주를 시작해서 12주까지 수업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9년 3월까지 이 오프라인 수업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은 또 진행되는 과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그러면 그 중에 관리 실무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 일단 실무는 이제 2차 과목 중 하나로서 문항은 지금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들 알고 계실 거고 2차는 이 실무 복용 이 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40문제 공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이 문항 중에 이 24개와 16문제로 나눠지는데 일단 문항은 지금 24문제와 16문제로 문항이 나눠지면서 이 오지선다의 객관식의 문제 형태로 24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16문제는 주관식 기입형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숫자 쓰기 예를 들어서 몇 월이냐 며칠이냐 몇 년이라 그런 숫자와 관한 부분에 어떤 숫자 부분이나 아니면 용어 쓰기 형태의 주관식 기입형 형태로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총해서 16문제 그래서 총해서 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꼭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16문제가 보면 주관식의 형태로서 보시면 어떤 용어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용어와 그리고 수치에 관한 부분을 출제하다 보니까 보면 이 부분을 보시고 꼭 펜을 두고 써보는 연습이 몇 번씩 꼭 뭘 해줘야 돼요? 이 수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아는 용어라도 막상 이거를 눈으로 풀어가는 거고 막 이거를 이 펜을 들고 그 용어와 수치를 쓰는 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 주요한 점 일단 쭉 이 기초부터 이 시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주요하다고 일단 언급이 되는 용어나 수치는 꼭 한 번씩 뭐를 가지고 이 펜을 두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설명을 잠깐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일단 이리 쭉 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아마 시험은 아직 내년 2019년도 시험은 발표가 되든 하지만 1차는 아마 2019년 7월 한 중순경에 그리고 2차는 2019년도 아마 9월 넷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시험이 끝나게 2차 집중반을 1차 시험이 끝나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오픈해서 시험 보기 아마 전주까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일단 그러다 보니까 관리 실무를 포함한 2차 과목은 일단 2019년 3월까지 수업을 하고서 그리고 일정 기간 쉬고서 다시 이제 7월 뭐 한 중순경에 일단은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에서 이 7월 중순 이 사이 기간이 조금 이 공부했던 맥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들은 뭐 지금 시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양지를 좀 해주시면서 일단은 실무는 주요한 것들하고 뭐 하자 펜을 두고 써보는 용어와 수치를 써보는 연습을 꼭 하시자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지금 시작 단계는 요 기초 입문 이 부분에 관한 부분 하나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지금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용어 관련 부분에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쭉 진행할 거고, 아직은 특히 이제 나와 있는 교재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 관련해서 1번의 주택법령상 관련한 부분하고 한 장을 잠깐 넘겼을 때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공동택관리법령상 용어에 관한 정의 부분들은 여기는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는 형태로 한번 간단히 가시게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보면 책으로 통해서 용어에 관한 정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 용어 정의에서 일단은 법령은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부분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결국은 이 기초과정부터 마지막 심화 과정 그리고 시험을 통한 2019년도 9월 중순에 시험을 보는 것은 결국 이 실무는 어떤 형태의 지문이냐면 결국은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그래서 보면 이 하나의 이 동그란 원안에 들어간 걸 이거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주택단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이 공동주택단지,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에 이 동그란 원안을 이거를 이 하나의 공동을 건설한 주택단지로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주택단지라 보면 느낌이 잘 안 오다 보니 여기를 A라는 아파트, 이 A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이후에 뭐더라 관리하는. 그래서 실무는 이제 보시면 건설 공급 과정에 관한 거를 가지고 시험을 물어보기보다는 건설 공급 과정에 있는 이유 뭐예요? 이게 건설 공급된 이후에 뭐 하더라? 그 A라는 아파트를 뭐 하는 과정과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이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게 됩니다. 부분들을. 그래서 영어 중에 이제 보시면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지문의 7번 사업 주체를 잠깐 봅니다.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지문에 사업 주체는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조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자다. 그래서 1번에 국가부터 해서 4번에서 나와 있는 자인데 여기서는 그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굳이 여기는 다 그 부분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체란 누구냐 해서 보시면 사업주체 개념은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냐. 그래서 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이 주택단지 안에 일정의 시설들을 건설 공급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주체를 한다. 그래서 개념은 지금 나와 1, 2, 3, 4가지를 다 여기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즉 A라는 아파트 단지 내 일정 시설을 뭐 하더라?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까지 입주 초기까지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업주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 용어에 관한 부분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체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뭐 하더라?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 하더라? 입주 초기까지 이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사업 주체를 합니다. 정도 하나만 확인하시고요. 자, 우측에 지금 양가로 8번에 주택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지금 자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한다 해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주택단지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단지라는 개념에서는 보시면 여기는 대지조성 사업보다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 용어 중에 이 주택단지에 뭘 건설합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줄 것 부분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뭐를 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요 용어만 잠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해서 이제 보면 사업주체는 그럼 이 하나의 주택단지는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를 거주 공간인 여기다 뭐를 집어넣습니까? 주택이죠. 주택. 자, 주택이라 하게 되면 일단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이 1동부터 해서 몇 동까지 예를 들어서 8개 해당되는 동을 이 거주 공간인 주택 단지 내에 뭐를 주택을 건설 공급합니다. 그래서 주택도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어지는 지면에 지금 가시면 부대시설.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 2, 3을 일단 배제하고 주택단지 건너지 밑에 양가로 9번에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다. 그래서
부대시설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그러면 부대시설은 뭘 말할까요? 보니까 방금 봤던 대로 주택에 딸린 뭐를 말합니까? 시설이나 설비라고 해서 보시면 종류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1번은 지금 보면 주차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그 건축 설비를 뭐라고 해서 분류합니까? 부대시설에서 부대시설을 이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이 거주 공간이 주택도 주택단지에 들어가 있죠. 뭣도 들어갑니까? 부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그 부대시설 외에 밑에 가면 동그라미 10번에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복리시설은 지금 보시면 주택단지 누구의 생활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 되었냐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그 생활의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뭐라고 그렇습니까? 복리시설. 그러면 여기는 이 주택단지 내 사업주체가 거주공간인 주택 그리고 부대시설 뭐까지 여기서 건설 공급하냐면 복리시설까지를 건설 공급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복리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잠깐 봤더니 일단 분류만 잠깐 보게요. 동그라미 1번에 1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권리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로당.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정도 그리고 2번에 그 밖에 해당되는 뭐 공동시설이다 해서 9번하고 10번에 복리시설. 그럼 결국 사업주 이 주택단지는 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봤더니 주택과 부대시설과 뭐를 복리시설을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건설을 하고 이거를 건설을 할 분들 이거를 공급하고 입주 초기까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합니다 정도만 일단 용어 정의 관련해서 하나를 보시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래서 지문에 7번, 8번, 9번하고 10번 정도 정리하시고 11번 기간시설 하게 되면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고 그래 기간시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시설만 잠깐 용어 관련해서 간선시설에 관한 것만 잠깐만 보시도록 하시죠. 간선시설. 그러면 간선시설은 어떤 시설을 간선시설로 할 거냐 그래서 질문에 가봤더니 12번입니다. 방금 봤던 기간시설 관련해서 도로부터 해서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양가를 열고 닫고 해서 주택단지 안에 두 번째 줄 건너서 바로 세 번째 줄 가죠. 주택단지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합니까? 간선시설.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요 주택단지에 보시면 이 부대시설 중 하나가 되는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단지에도 도로가 있지만 주택단지 밖에 이 기간도로와 연결하는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단지 내 생활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을 이 연결한 걸 이걸 무슨 시설이다? 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 하나 더 해서 그러면 도로부터 해서 지역난방시설은 이거는 해서 보시면 도로와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거고 전기부터 해서 지역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네 번째 줄에 가보니까 다만이라고 단서를 줬네요. 그래서 가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은 가스와 통신이나 지역난방시설은 이거를 공급하는 자가 어디까지 설치하더라? 세대 4까지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와 같은 간설시설 중에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까지 포함한다는 건 세대 4까지 뭐 하더라? 건설 공급한다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선시설에 관한 부분 하나 일단 정리를 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고요. 영어는 일단은 간선시설 일단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영어를 일단 차후에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넘겨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주택단지 관련해서 용어 중에 이제 보면 방금마다 사업주체에 관한 개념 정도 하나 확인하고 주택단지 하나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주택과 부대와 복리시설을 정리했었습니다. 일단 주택법 양성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02번에
공동택관리법령상 용어 정의 관한 부분에 몇 가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뭐 굳이 순서별로 갈 거니까 일단은 순서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묶어서 용어를 정리하고 또 이외의 것도 묶어 정리할 거예요. 순서는 굳이 앞뒤 순서로 막 간다는 굳이 그 부분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분들. 좀 전에 여기 이 복리시설을 정리할 때 누구의 생활의 복리라고 그랬으면 여기는 누구의 생활의 복리라고 그랬으면 입주자 등의 생활의 복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에 관한 이 용어에 관한 개념을 보면 여기는 주택법령보다는 공동택관리법령상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문 02번에 나와 있는 공동택관리법령상 용어와 관련해서 보시면 지문의 번호로 갔을 때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지금 보면 자, 여기서 입주자 등은 지금 여기 뭐 입주자 등 하게 되면 여기는 누구의 의미가 들어갔냐면 입주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관리법령상 입주자 했을 때 여기서 입주자는 어떠한 사람들 입주자를 합니까? 라고 봤더니 지문은 자, 공동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란 개념으로.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6번에 가보니까 사용자라는 지문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란 사람은 여기 법상에서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용자는 공동택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자. 그래서 법령상은 입주자와 사용자의 개념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입주자 등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누가 포함된 개념이다?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 동그랗게 양가로 7번에 입주자 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는 이제 보면 입주자란 개념, 사용자란 개념이 따로 등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지문에 이제 보면 앞으로 가다 보면 입주자 등이란 지문이 간혹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용자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쉽게 세입자 개념으로 가시면 세입자. 그럼 결국 입주자와 사용자를 이 용어상에 구분해놨던 부분으로서 그럼 결국 입주자와 사용자가 갖는 권리 의무 관계가 같다 틀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누가 사용자가 이 배제가 되는 권리 의무 관계도 있어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입주자 등의 개념을 잠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밑에 양가로 8번. 입주자 대표 회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권리관계 잠깐 건너서 보시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잠깐 보면 양가로 8번은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은 이 법령상 어떤 역할하는 기구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법령상은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등등등 의결하기 위해서 이하기 위한 자치 의결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입주자 대표회의라 합니다라고 정리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 그럼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은 누구를 먼저 선출을 하고 선출된 자들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냐면 여기는 동별 대표자입니다.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관련법에 따른 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로 해서 뭘 꾸립니까? 입주대표를 구성하는데 그럼 결국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즉 피선거권은 입주자와 사용자 중에 누가 갖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는 이때 동별 대표자로 뽑힐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는 사용자는 권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 자격을 법에서 주지 않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입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적인 권리관계로만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자와 사용자 개념을 정리하고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입주자와 사용자 관련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권리관계 봤을 때 이 동별 대표자로 뽑힐 권리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입주자만. 그러나 이 동별 대표자로 나온 이 후보자에 대한 선출권은 입주자도 갖지만 누구도 갖습니까? 사용자도 뽑을 권리는 있지만 무슨 권리는 없다? 뽑힐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에 관련한 부분에 하나 같이 한번 정리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봅니다. 관리규약.
자, 그 다음에 보면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규약. 그러면 관리규약은 어떤 내용을 담은 내용을 말할까 그래서 지문의 9번에 가보니까 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뭡니까? 자치규약이라고 그랬어요. 관리규약은 지문 그대로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등등을 말하는 뭐더라? 자치규약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은 공동택 하면 어느 형태, 세대에서의 관계식이 이 관리규약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등등의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뭐더라? 자치규약이라고. 자치규약은 스스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긴 A라는 아파트 설명, 이 A라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자,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폐의 구성원 이런 동별 대표자에 관한 뽑힐 권리를 누구도 주겠다. 사용자도 여기 관리규약에 우리 A라는 아파트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뽑힐 권리를 인정하겠다라는 이 규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관리규약을 정하더라도 어디에 위배됨이 없냐면 관리규약을 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관리와 관련이 된 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거지 이 법령에 정하는 규정에 반하여 정한 관리규약은 어떻게 돼요? 그 규약은 무효로 되고 뭘 따라야 돼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에 관련 법령 가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지금 용어 관련 부분에 보시면 관리에 관한 법령은 이 하나의 공동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그 관리에 관한 주가 되는 법령은 무슨 법령이 있냐면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법. 그래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과 명령에 따라 관리하라. 그래서 이 법령에서는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사용자는 동물들 뽑힐 권리가 절대 인정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에 반해서 사용자를 뽑힐 권리를 주는 그 규약은 무효로 되고 뭘 따라야 돼요? 법에 정한 이 내용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용어 정도 하나만 잠깐 정리를 해서 관리규약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일단은 용어는 지금 기초적인 입주자 등이라든가 입주대표라든가 관리규약 좀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보면 자, 여기서는 뭘 하나 먼저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방금 부대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 잠깐 아까 용어 살피면 잠깐 봤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대시설 중에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그 부대시설 중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는 이제 보시면 주택단지 내 분명히 하나는 관리사무소는 이제 그 규모의 차이일 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면 관리사무소장도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러면 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보면 누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누구를 두게 됐냐면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일까요? 이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장은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럼 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지문 11번 주택관리사 봅니다. 주택관리사 보란 사람은 누구냐? 이제 법령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사 합격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는 뭐야? 그럼 결국 주택관리사 보란 것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지금 어떤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 과정을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자, 밑에 가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주택관리사란 지문.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누구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러면 그럼 관리사무소장으로 누가 배치됩니까? 주택관리사보가 갈 수도 있고 주택관리사가 가는데 보는 시험을 통해서 사는 여기는 시험이 아니라 주택관리사는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여기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는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를 두 개를 묶어서 여기도 등이란 표현으로 써서 보면 주택관리사 등
그래서 밑에 이제 가면 13번에 주택관리사 등이라는 것은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그래서 뭐 여기도 지문은 입주자 등만큼 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문은 주택관리사 등 했을 때 누구를 포함했다? 여기 주택관리사 보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관리사무소에 배치돼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를 시키는데 그러면 결국은 배치한다는 것은 그 공동택의 세대수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자격 규정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공동택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사와 보호 중에서 자격자는 그 공동세대수 500세대 이상이면 누구를 배치하게 되냐면 이때는 주택관리사가 배치됩니다. 보는 500세대 이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50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500세대 미만이면 이 주택관리사 등 중에서 소장으로 배치된 자격자는 어떠한 자격자가 배치됩니까? 미만은 누구도 관계없어요. 사가 그래서 자격자 중에 주택관리 세대수 관계없이 500세대 이상과 미만은 자격자 중에 누구라면 사는 세대수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을 가지면 어디? 500 미만이고 이상은 갈 수 있다.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격을 취득을 하고 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령상에 정한 실무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자격이 보에서 사로 자격이 바뀌어야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에 가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결국 여기서 설명드린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걸 설명드리면서 배치에 관한 규정은 자격자는 5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 배치되는 소장의 자격이 같다 틀리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치에 관한 규정까지 일단 잠깐 설명을 해서 지문은 지금 11번, 12번, 13번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지문은 위에 나와 있는 10번 관리주체 한번 잠깐 보여요. 관리주체.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잠깐 설명을 드려요. 관리사무소장 관련 주택관리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일단은 관리주체 하게 되면 이 공동관리법령상의 관리주체 범주를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총해서 5가지 범주를 법령상에 두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잠깐만 보죠. 자, 관리주체는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도 관리주체 지위로서 공동택을 관리합니다. 2번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사업주체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 초기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인계하기 전이라면 누구도 주체 지위를 갖습니까? 사업주체도 하나. 그래서 2번 그리고 3번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5번 법에 따른 임대관리업자까지 일단 해서 총해서 1번부터 5호에 따른 5가지 대상자를 법령상 이걸 뭘로 분류해야 돼요? 이거를 관리주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10번까지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는 일단 5가지 관리주체 정도 일단 용어 한번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 관리주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일단 쭉 한 번만 봐두시고 관리주체는 관리하면 이 결국은 공동주택을 관리주체는 뭐하다? 1번부터 5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뭐합니까?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법에서는. 그러면 관리주체는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이 하나의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지금 봤던 대로 뭐를 꾸리게 돼 있었냐면 이 하나의 주택단의 거주 공간이 뭘 집어넣습니까? 주택이란 걸 하나 주택단지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라고 해서 뭐를 집어넣냐면 부대시설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입주자 등의 생활을 복리는 뭐를 집어넣냐면 복리시설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 3가지를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꾸려서 이거를 건설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한번 크게 2가지를 한번 다시 나눠봅니다. 방금 봤던 대로 주택단지는 뭐가 들어간다고 하냐면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요 세 가지를 다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거를 나눠보자. 그러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세 가지였던 걸 다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하나의 부분을 여기를 뭘로 볼 거냐면 전유 부분이란 지문으로 하나 이거를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 부분이란 지문으로 정리할 겁니다. 여기 그러면 어디가 전유고 어디가 공용 부분인가 법에서는 이거 한 개를 정확히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공용 한 개가 법에서는 여기라고 딱 나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시면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전유 공용을 나눈 부분이 거의 통상적인 그 기준이 되냐면 세대 현관 출입문을 기점으로 현관 출입문 안쪽을 무슨 부분이라고 칭하냐면 전유 부분, 그 바깥쪽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용은 현관 출입문을 제한 나머지 그 바깥의 이 주택단의 모든 부분을 다 뭘로 표현합니까? 공용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라는 사람은 공동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주체는 공동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전유하고 공용 부분 나눴을 때 무슨 부분은 관리 책임이 없다? 전유는 관리 책임이 없고 어디만 관리 책임이 있어요? 전유가 아닌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을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그 범주 1번부터 5번까지 쭉 하나 정리하시면서 주체는 관리함 및 어느 부분을 관리하더라? 전유 부분을 관리한다는 지문은 분명히 틀립니다. 전유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유지 보수하는 거지 관리주체가 관리할 부분은 대상 부분이 아니고 어디만 관리하더라? 전유를 제외한 그 외의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답니다 라고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자,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일단 그 부분까지 정리했었고, 자, 지문은 관리주체까지 일단은 정리했었고요. 자, 지문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지금 지문은 14번은 주택관리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여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주택관리업이라는 용어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주택관리업이란 것은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업이라 합니까? 주택관리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영어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 자, 주택관리업은 최소 공동주택의 규모인데 어느 규모의 공동 위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관리업이다? 주택관리업이다 합니다. 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여기는 조금 보류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후에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건 잠깐 보류해서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은 최소 어느 규모를 관리합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관리업이다? 주택관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정리를 잠깐 봐두시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하나의 주택단지를 누가 건설 공급합니까?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업무를 인계하게 되는 누가 공동주택 관리합니까? 사업주체 관리. 즉 공동주택은 초창기 일단 입주 초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는 사업주체 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주체 관리하다가 법에 따른 요건이 해당이 되면 사업주체는 분명히 뭐 해줘야 됩니까? 관리 업무를 인계하고 철수해요. 그러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납니다. 그럼 사업주체 관리가 끝납니다. 그럼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공동주택은 두 가지 관리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이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를 할 수 있냐면 자치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 그 공동주택 스스로 관리한 걸 이걸 무슨 관리더라? 자치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는 입주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근무할 누구를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고 법에 따른 장비를 갖춰 관리하는 걸 뭐라고 이거를 자치관리. 그러니까 자치관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자치 관리가 아니라면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 위탁이랑 뭐 느낌 그대로 여기를 스스로 관리하는 거, 그 관리를 누군가에 내고 뭐 하겠다. 이거를 관리를 맡겨서 하는 관리, 이거를 무슨가, 이거를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위탁은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냐. 그래서 뭐지? 이때 위탁은 이때는 주택관리업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뭐하더라?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위탁은 위탁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택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치관리 방식이든 위탁관리 방식이든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자치관리라면 그 관리사무소 근무할 소장 직원을 누가 채용합니까? 입조대비회의에서 여기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만 위탁관리라는 것은 입조대비회의가 누구만 선정을 하면, 주택관리업자만 선정하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채용이 된 누구? 소장과 직원을 그 위탁 공동택 파견해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게 되면 공동택은 무슨 관리 또 무슨 관리 선택을 할 수 있다. 스스로 관리하는 자체 관리 또는 위탁 관리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동택 뭐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 그래 일단 이 주택관리업자 관련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이후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용어에서 정리하고, 자, 질문 하나, 그 중에 15번, 15번에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계획은 지금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은 일단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5번. 장기수선 계획이란 건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장기 수선, 지문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이거를 무슨 계획?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여기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공동택을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부분하고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냐면 공용 부분하고 무슨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전유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장기 수선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방금 용어 봤던 대로 주요 시설을 교체 및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이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 이 교체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장기 계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 등. 결국은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그러면 결국 전유와 공, 여기는 관리 책임 없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배제가 되는 거고, 그럼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수립하는 거 맞는데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한 전유를 제한 나머지 공용 부분 모두에 대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공용 부분 중에면 이 현관 출입문을 기초로 바깥쪽에 있는 모든 시설을 공용 부분이라 말씀드렸고, 그 공용 부분 중에 이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겁니까? 주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주요 시설이라는 거는 법령에 가면 주요 시설에 이와 같은 대상 시설을 주요 시설로 정해 놓았고, 그 정한 시설에 대해서 교체나 뭐하더라 보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의 이 교체 및 보수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뭐라 합니까?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이랍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수선 계획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하나를 보시도록 하죠.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은 지금 장기 수선 계획 하나 정리했었고요. 나머지 16, 17, 18은 여기는 일단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용어까지 여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페이지 131페이지에 자, 02번에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지금 하나 양가로 2번 나와 있지. 2번은 지금 주택관리업 할 때 잠깐 언급이 한번 됐었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법령상은 이와 같은 대상의 주택을 뭐라 하더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공동택 중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지문 양가로 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정도 지문안을 잠깐 봐주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양가로 2번 정리했었고 1번은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요. 4번만 보죠. 4번은 지금 혼합주택단지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지문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자, 혼합주택단지란 것은 지금 그 주택단지 성격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혼합주택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혼합주택단지는 뭘 말하냐면 자, 그럼 보면 볼까요? 이 하나의 이 사업조제가 건설 공급망에 총해서 이게 몇 개 동이 있다? 8개 동이 있어요. 8개 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의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지문 하나, 용어 의미만 잠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지금 그 이 동그라미 2번에 공동관리법의 용어에 관한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혼합주택단지에서 여기는 지문만 잠깐 의미만 잠깐 볼 겁니다. 혼합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라는 걸 지금 다 보면 자 여기 이 하나 요걸 잠깐 설명드리죠. 이 주택단지가 1동부터 8동에 8개 동으로 해서 거주공간이 주택과 부대 봉실의 건설 공급됐습니다. 1동에서 8동까지 모두가 다 분양주택으로 건설 공급에 대한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아니면 1동에서 8동이 모두가 다 뭐하더라 임대주택으로만 구성에 대한 형태를 띌 수도 있어요. 그 형태가 아니라 뭐하더라 두 가지 주택이 뭐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게 해서 그럼 여기 혼합주택단이랑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는 동이 몇 개 동이다 8개 동. 그래서 1동부터 8동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4동까지 그리고 5동부터 8동까지 8개 동이 있는 건 맞는데 1동부터 4동까지는 무슨 주택이 분양주택으로 건설 공급이 됐고 5동부터 8동까지는 여기는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된 이 주택단지를 뭐라고 이거를 혼합주택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분양으로만 임대로만 건설 공급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8개 동 중에 일정의 동들이 서로 나눠서 분양 임대로 해서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이 되는 공동주택단지가 이거를 무슨 주택단지 이거를 혼합주택단지를 한다는 의미 정도만 하나 해서 여기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양가로 4번 혼합주택단지에서 그 부분의 용어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용어 정의해서 사업주체부터 해서 주택법령과 그리고 공동관리법령상 용어 관련해서 사업주체부터 그 두 가지 법령과 관련해 볼 일단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그 두 가지 관련 법령에 관한 용어 중에 이 부분까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설명했던 그 외 용어 중에 살펴봐야 될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가지 법령상 관련 용어 부분에 관한 일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